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네, 2주일 동안 다들 또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 환자분들, 특히 그 ACS,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들, 급성 간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처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서 지금 수업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밖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네, 지금 환자분이 좀 목소리 억양이 좀 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상동맥 증후군 중에서 또 특히 어큐트 MI 환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LV 임파, 그러니까 자심실 경색인 심근경색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또 RV 임파 우심실 경색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RV 임팍을 진단하는 방법, 하벽 심근경색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버스 EKG를 찍어서 진단하는 방법, V4R, V3R 등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또 포스테리어 임팍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처치 시에 NTG를 주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학부 과정에서도 좀 어느 정도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한번 ACS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신경학적인 응급 환자들, 뇌졸중을 비롯해서 여러 신경학적인 응급 환자들, 우리 노인분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 신경학적인 응급 환자들에 대한 평가, 주로 이제 병원 전 단계를 위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평가부터 처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병원 전 단계에서, 즉 현장에서 이런 신경학적인 응급 환자들,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 병원 전 단계 현장에서는 병원 내 환경과 많이 다르죠. 굉장히 불안정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너무 어둡기도 하고요. 또 침상도 없잖아요. 그리고 IV 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 교과서적인 방법의 어떤 신경 검사들, 뉴로로직 이그제미네이션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합니다.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려운 점은 옆에 이제 보호자가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구급대원들, 특히나 우리 1급 응급구조사들은 이 전문성을 이렇게 좀 보여줘야 돼요. 전문성을. 그래야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핵심이 되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능숙하게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이렇게 병원 전 단계 포커스를 해가지고 뉴로로직 이그제미네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과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짧으면 2분, 길어야 5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내고 또 정확하게 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신경 이상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환자들이 바로 스트로크, 뇌졸중 환자들이 되겠죠. 뇌졸중. 그래서 이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때요?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전 단계 의식 수준은
프라이머리 서베이에서 우리가 AVPU법을 사용하죠. AVPU.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멘탈 스테이트가 얼러트 한다거나 버벌 리스판스다. 그러면 어때요? 환자 의식이 좀 있고 언어 반응에 좀 반응을 하는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CPSS, LAPSS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CPSS는 뭐예요? 바로 신시내티 프리하스피럴 스트로크 스케일 그래가지고 신시내티 병원전 뇌졸중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LAPSS는 로스앤젤레스 병원전 뇌졸중 지표죠. 로스앤젤레스 프리하스피럴 스트로크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CPSS와 LAPSS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볼 거고요.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다, 페인풀 리스판스라든가 얼른 리스판스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환자가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 전 뇌졸중 척도 검사를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마 이그제미네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동네가 신시내티라는 동네, 신시내티. 우리가 왜 이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시내티 프리하스피럴 스트로크 스케일 또는 LA 프리하스피럴 스트로크 스케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 뇌졸중 어떤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신시내티하고 LA 뇌졸중 척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신시내티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시내티. 자, 신시내티의 각 단계 방법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 페이셜 드랍. 그래서 안면 마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 드리프트. 그래가지고 팔의 힘. 그리고 환자의 어떤 업노말 스피치, 환자의 그 구음 장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보고 이 세 개 중에서 어때요? 한 개라도 비정상이다 그러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72%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비정상이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72%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셜 드랍.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얼굴 표정 짓기라고 하죠. 얼굴 표정 짓기. 그래서 한쪽으로 뇌졸중이 오게 되면 한쪽으로 마비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비대칭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정상 쪽을 어떤 게 비정상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암 드리프트는 뭐예요? 팔을 들고 버티는 거죠. 팔 들고 버티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도록 해서 팔을 들고, 양쪽 팔을 들고 10초를 버텨야 돼. 10초. 그냥 이렇게 그냥 드는 것만 해서 이게 정상이 아니고, 또 이렇게 손바닥이 아래로 가면 안 돼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해서 쭉 들고 나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쭉 들고 나서 10초를 유지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이제 힘이 떨어지게 되면 10초를 유지 못한다거나 못 든다 그러면 이제 어브노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스피치입니다.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래서 이 말할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답이다, 또는 뭐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비정상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페이셜 드랍, 암 드리프트, 스피치를 보게 된다. 자, 신시내티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스트로크 스케일은 바로 LAPSS, 로스앤젤레스 프리하스피럴 스트로크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인지, 그리고 이전에 발작이라든가 어떤 간질의 가거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 발현된 지
24시간 이내인지, 그리고 평상시에 어때요? 뭐 휠체어라든가 뭐 병상에 누워서 지내지 않는지, 정상적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혈당이 60 이상이라든가 400 이하인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S 항목에 다 S 체크가 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어때요? 환자의 이 페이셜, 안면, 마비, 안면에 웃음 짓게 하는 거, 안면 미소, 그리고 또 이 악력, 그립, 손을 쥐는 힘, 그리고 이 팔의 힘, 팔의 힘에 명확한 이상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라든가 시저, 병력, 증상 발현 시간, 또 병전 상태, 또 혈당에 대한 이런 스크리닝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봐가지고 모든 항목에 다 S인데 환자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뇌졸중의 민감도, 이게 민감도라는 것은 뭐예요? 센시티비티.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에서 뇌졸중이라고 말했을 때 뇌졸중이 맞을 확률이 91%. 그러니까 뇌졸중을 맞출 확률이 91%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도는 뭐예요? 이 검사상 뇌졸중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을 때 뇌졸중이 아닐 확률이 97%. 그래서 우리가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91%, 특이도가 97%가 나오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로스앤젤레스 프리하스피랄 스트로크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제 병원 전 뇌졸중 선별 도구들에서 다른 어떤 스크린이라든가 다른 스케일이 있을 건데, 또 아니면 얼굴하고 어때요? 얼굴하고 팔하고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돼 있죠.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신시네트라든가 LA를 쓰고, 또 신시네트라든가 LA는 얼굴과 팔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홈 엉클러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뇌난장이라는 그림입니다. 홈 엉클러스, 뇌난장이. 왜 우리가 뇌졸중을 척도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신시네티만 쓰고도 72% 정도의 민감도를 얻고, 로스앤젤레스를 쓰고 91% 정도의 정확한 민감도와 97%의 특이도를 얻어낼 수 있는가, 이거면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홈 엉클러스 뇌난장이 사진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것은 보면 왜 굳이 얼굴, 그리고 팔, 그리고 혀, 발음만 확인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기능이 우리 대뇌의 70%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키 펑션인 거죠. 그래서 이 홈 엉클러스, 우리가 이 뇌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보세요. 환자에 있어서 뇌난장이 그림이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크죠.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리고 입술과 혀가 굉장히 크죠. 스피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얼굴에 페이셜 드랍, 앞면에 미소 짓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때요? 양쪽 손이 굉장히 크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어때요? 팔이라든가 다리, 몸통은 어때요? 매우 작은 영역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그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전두엽, 프론탈 로베가 되겠죠. 앞쪽, 이마 이제 앞쪽을 말하는 거고 DNA의 앞쪽,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파리에탈 로베, 그러니까 후두엽이죠. 후두엽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크게 확대를 해놨어요. 이쪽에 크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자, 프론탈 로베 쪽에서 어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텅, 그리고 어때요? 이쪽 페이스 쪽, 페이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손, 핑거라든가 핸드, 썸, 이쪽에, 예. 그리고 어때요? 다른 다리라든가 힙, 트렁크는 굉장히 작게, 예,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레탈 로베 쪽도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예. 페이스 쪽과 립, 입술이라든가 이쪽, 핸드 이쪽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또 쉽게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얼굴과 페이셜, 그리고 손, 이쪽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뇌의 거의 70% 이상을 확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난장인 홈 엉클러스를 인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시내티 프리하스피랄 스트로크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 프리하스피랄 스트로크 스크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본다 이거죠. 신시내티는 어때요? 페이셜 드랍, 얼굴 미소 짓기, 얼굴 찡그리기, 그리고 암 드리프트,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10초 동안 버티기, 그리고 업노말 스피치, 환자의 언어라든가 구음 장애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72% 이상의 뇌졸중을 분간해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신시내티하고 LAPSS, 그리고 하지 근력과 감각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페스트 글래스가 돼요. 페스트 글래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원들이 포커시드 뉴로로직 이그제미네이션 그래가지고 신경학적인 검사에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바로 페스트 글라스라는 방법입니다. 페스트 글라스. 자, 페스트 글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페스트 글라스는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 그립, 레그 엘리베이션, 센서리 이렇게 해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페스트 글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어때요? 신시내티에서 보고 있는 이 페스트, 그리고 LAPSS에서 보고 있는 것과 여기에다가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합쳐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쭉 한 번에 보면 정말 정확한 이 스크리닝과 어떤 스케일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스트 글라스 그러면 어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첫 번째가 뭐였죠? 페이스. 페이스니까 얼굴에 안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하고 표정을 짓게 만들어 보세요. 이 하고 표정을 지어 보세요. 이 해보세요. 이 그림처럼이 환자분 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한쪽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이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근데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처지죠.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때요? 양쪽 팔을 수평으로 들고 10초를 버텨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쪽에 보이면요, 우리 그 팔이 이쪽에 레디어스가 있고요, 이쪽에 레디알 러브가 있고 이제 레디어스가 있고 얼라가 있어요. 그리고 휴머러스가 있죠. 휴머러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레디알 러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레디알 러브가 관장하는 것 중에 슈피네이터 머슬이라고 있어요. 슈피네이터 머슬. 외회전을 담당하거든요. 슈피네이터 머슬은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릴 때 이 근육을 우리가 슈피네이터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슈피네이터 머슬은 쉽게 필요해져 가지고 이 손바닥을 위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리면서 손을 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정상인들은 뭐 얼마 상관이 없겠지만 뇌졸중 환자들은요 이 슈피네이터 머슬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뒤집은 하늘로 한 상태로 10초를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초를 버틸 때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하고 버텨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패스트 글라스의 암이 되겠죠. 그리고 패스트 글라스의 S는 바로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스피치. 환자가 말을 또렷하게 잘 하는지 아니면 어두운하게 하는지 진압력이 상실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타임이죠. 타임. 그래서 증상이 발생한 시각을 빨리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패스트 글라스에서 G가 뭐였어요? 그립이죠. 그립은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X자로 양손을 엇갈려 가지고 악수하듯이 잡고 환자의 힘을 이렇게 줘보세요 해가지고 힘의 대칭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자가 환자가 서로 이렇게 양손을 X자로 이렇게 엇갈려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립 G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L은 뭐예요? L은 바로 레그 엘리베이션이었죠. 레그 엘리베이션. 이건 뭐냐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티기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티기. 그래서 다리 근력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고, 양쪽 다리의 이 고관절과 실관절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양쪽 다리를 90도로 버티게 하고 나서 10초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각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요. 감각 기능은 이제 되도록이면 얼굴부터 다리까지 양쪽으로 신속하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나 응급구사들이 할 수 있는 신시내티와 로스앤젤레스 프리하스피라스 이 스트로크 스크린과 그리고 다리에 손의 악력, 그리고 다리를 거상하고 버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에서 볼 수 있는 패스트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전문 응급처치약, 오늘은 신경학적인 응급 상황에서 평가와 처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대면 강의 9주차이죠, 지금이. 자,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 글라스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한국인으로 일러스트를 그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렸으니까요.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에게 어때요? 여기서 이제 패스트 글라스에서 우리가 페이셜 이해해보세요, 이해해보세요 했을 때 어떤 쪽이 정상입니까? 어떤 쪽이 정상이죠? 이해해보세요 했을 때 그렇죠. 이쪽이 정상 소견이고 이쪽은 어때요? 업노말 소견이죠. 한쪽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한쪽은 처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조 라비알 그루브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게 굴곡이 지게 됩니다. 이런 주름이 잡히게 되겠죠. 이 소견을 우리가 패스트 글라스에서 F 페이셜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유, 병원에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힘드네요. 방금 코드블루 방송 나가지고 다녀왔습니다. CPR 세 사이클 하고 다행히 환자가 ROSC 돼가지고 빨리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패스트 글라스에서 이제 암 보는 방법이죠. 환자 보고 어때요? 양쪽 팔을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쭉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해가지고 눈을 감는 게 좋아요. 눈을 감고 왜 회전근을 버티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을 돌리고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10초로 버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힘이 빠진다거나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이쪽이 업노말이 되겠죠. 업노말 사인. 아주 간단하죠. 예.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패스트 글라스에서 S 스피치죠. 스피치는 환자에게 이제 말을 따라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좋다.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그러면 뭐 이렇게 어둔하게 발음할 수도 있고. 네. 이번에는 CPR을 좀 길게 하고 왔습니다. 30분 하고 왔는데 환자 DNR 받고 왔습니다. 네. 자, 죄송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자의 스피치까지 봤죠. 패스트 글라스에서 스피치까지 봤고, 이제 다음은 패스트 글라스에서 타임을 보셔야 돼요. 타임은 우리가 보통 뇌졸중, 그 중에서도 이제 세레브랄 임팍션, 뇌경색 환자들의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은 보통 우리가 3시간을 보죠. 3시간으로 보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이 스럼볼라이티스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3시간. 4.5시간은 이제 우리가 동맥으로 이 약을 썼을 때 혈관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또는 4.5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원세 타임부터 해가지고 3시간 이내일 경우에 우리가 혈전용해제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맥으로는 4.5시간까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시간인지 왜 3시간인지 여러분들 아신가요? 3시간이 지나면 약을 못 쓰죠. 왜 못 쓰죠? 3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뇌경색이 오게 되면 이제 뇌경색, 뇌의 동맥이라든가 뇌에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뇌동맥, 우리가 이제 MCA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이런 데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뇌 동맥이 막혔을 때 혈전이라든가 뭐 어떤 죽상 정화라든가 어떤 플라그에 의해서 뇌 동맥이 막혔을 때
그 원위부 쪽에 뇌세포들이 이제 괴사가 오게 됩니다. 산소가 안 가니까. 뇌만 죽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혈관들도 사실은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시간 이내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뭐 PTA, RTPA라고 하죠. 예. 그리고 뭐 액틸레이즈 같은 약들,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혈전이 녹아가지고 리퍼퓨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재관류가 될 수가 있는데 혈관이 버티지를 못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혈관도 산소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지는 상태에서 관류가 돼버리면 이제 뇌출혈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지키는 거고요. 동맥으로는 4.5시간. 그래서 이 원세 타임을 여러분들이 증상 발현 시간을 반드시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립이죠. 그립. 이제 그립을 평가하실 때는 이렇게 환자의 손과 시술자의 손을 X자로 크로스 해가지고 악수를 꽉 하면서 힘을 꽉 쥐어보게 해가지고 양쪽을 대칭적으로 힘을 평가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그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죠. 레그 엘리베이션. 다리를 이제 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90도로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10초 동안 양쪽을 버텨주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를 버텨야 됩니다. 10초. 뭐 잠깐 들었다가 마는 게 아니라 10초 정도를 버틸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10초를 버티면 정상인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때 이제 모토 파워 이그제미네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근력 검사라고 하죠. 근력 검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MRC 스케일 해가지고 이 머슬의 파워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5점이 정상입니다. 5점이 정상. 5점이 정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4점은 어떤 상태입니까? 5점은 최고 또는 그런 어떤 이 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거. 다리를 버티고도 우리가 손으로 눌렀을 때 이걸 버틸 수 있으면 5점이 됩니다. 4점은 중력을 극복하고 다리를 올리고 버틸 수 있는데 이 시술자가 누르게 되면, 저항을 주게 되면 이때는 이제 못 버티는 상태를 우리가 4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번이 바로 환자 스스로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 스스로 중력을 극복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이게 중력을 극복하면 3점이 되는 거예요. 중력을 이기면. 4번은 우리가 저항을 줬을 때 환자 스스로 들고 있기만 하면 3점이지만 우리가 눌렀을 때는 4점, 눌렀을 때 못 버티면 4점, 눌러도 버티면 5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못 이기기 때문에 들어 올리지를 못하지만 능동적으로 어떤 관절 운동은 가능하다.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펴지고는 하는데 중력을 이기면서 들 수는 없는 상태를 우리가 2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어떤 수축은 보이지만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1점을 주게 됩니다. 좀 헷갈리긴 하죠. 이 차이를 잘 알아셔야 되고, 0점 같은 경우는 근육 수축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때를 우리가 0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될 것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0점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5점은 정상이다. 여러분같이 정상이다. 다리를 들고 버티고 눌러도 버틴다.
3점은 스스로 중력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이 모터 그레이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였죠? 바로 센서리. 예. 패스트 클래스의 마지막 SS는 바로 센서리를 의미합니다. 감각을 체크하는 부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을 체크하실 때 막 여기저기 막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페이셜 쪽, 얼굴 쪽, 양쪽 뒤층으로 만져보시고, 이마, 그리고 광대 쪽, 그리고 아래 턱 쪽, 이쪽을 어때요? 여러분들이 감각을 이쪽과 이쪽을 비교하면서, 어머니 이쪽 감각 있으세요? 만져지는 거 느껴지세요? 하고 이쪽도 해보시고, 그리고 양쪽 손의 손등이라든가 이 손바닥 쪽, 이것도 양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꼬집어 보시고, 그리고 발등 쪽,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환자의 센서리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감각 기능을 평가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굉장히 뾰족한 이 샤프로 터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까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감각을 온도가 틀린 걸로 이렇게 온도까지 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센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울림까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어려우니까 가볍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라이트 터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라이트 터치, 그냥 가볍게 만져서 손톱이라든가 손끝으로 가볍게 만져서 양측 대칭성을 확인하는 정도를 추천한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뇌졸중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머리 쪽에, 이 브레인 쪽에 병변이 있어요. 어느 쪽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쪽에 병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편측마비가 오게 되죠? 지금 이쪽으로 마비가 왔다. 얼굴 쪽에 감각이 좀 떨어지고, 왼쪽에 페이셜 쪽에 감각이 좀 떨어지고, 왼쪽 팔의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리에서는 어느 쪽이 감각이 떨어져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왼쪽 다리에 감각이 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쪽은 그런데 이쪽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좀 넌 스페시픽한 거죠. 자, 대부분이 우리가 세레브럴 임팍이라든가 스트로크 환자들은 편측성의 어떤 마비를 보인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환자들을 살피다 보면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엇갈려서 왼쪽 볼이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떨어지는데 오른쪽 손이 또 감각이 떨어진다 하고 왼쪽 다리가 또 감각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이런 스트로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페이셜, 오른쪽 팔다리 이런 스트로크도 없습니다. 이런 스트로크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또 환자분 중에 또 호소하시는 게 중에 페이셜이라든가 암 쪽은 감각이 다 좋은데 왼쪽 다리만 감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또 이런 스트로크도 없죠. 이건 이제 스트로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다른 신경학적인 병변도 우리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자, 당연히 스트로크이다 그러면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편마비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실제 환자에게 우리가 패스트 글라스를 한번 시행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이 해보세요. 이 해보세요. 자, 손바닥 하늘로 향해서 10초만 버텨보세요. 10초만. 알겠죠, 할머니? 자, 요렇게 버텨,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손가락 쫙 펴시고,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버텨보세요. 네, 열만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동영상이 좀 중간에서 깨져가지고 끝까지 재생이 안 되네요. 좀 안타깝지만,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패스트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 9주차 3교시 노인 전문 응급재취학 신경학적 응급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신시내티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한국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믹스해서 사용하는 패스트 글라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점을 유념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s great. I'm gonna put your cake on the table. Stroke can happen suddenly, often without warning, in homes and families around the world. Stroke is a leading cause of death and the #1 cause of disability among adults in the U.S. A stroke occurs when blood flow to the brain is interrupted, either by a clot, called an ischemic stroke, or when a blood vessel ruptures, called a hemorrhagic stroke. 87% of all strokes in the U.S. are ischemic, making them potentially treatable if they can be identified and treated rapidly. Welcome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s Acute Ischemic Stroke video. During this video, we'll follow one woman's experience as she suffers a stroke. As the case unfolds, watch for important steps in the stroke algorithm, including those to identify and provide early fibrinolytic therapy. We'll also highlight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and the 8 Ds of stroke care, which can help first responders and healthcare providers treat stroke patients as quickly as possible. The 8 Ds include detection, dispatch of EMS, delivery to a hospital capable of acute stroke care, the door of the emergency department where rapid triage begins, gathering data from CT scans, a decision about fibrinolytic therapy, drug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the patient by rapidly admitting the patient to the stroke unit. This 8th D, disposition, is new in the 2010 guidelines. The sooner patients receive fibrinolytic therapy for ischemic stroke, the less likely it is that they will emerge from the stroke with physical and neurologic damage.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recommends that all eligible patients receive fibrinolytic therapy as soon as possible, within the first 3 hours from symptom onset. For a select group of patients, the fibrinolytic treatment window has been extended from 3 to 4.5 hours. At the time the 2010 guidelines were released, this treatment window was not FDA approved.
but it is recommended b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erican Stroke Association Science Advisory. As our case study reveals, it's essential that healthcare providers work together to rapidly recognize and treat acute ischemic stroke. As you'll see, time is brain. That was a fun family get-together. Did you enjoy it? Why, yes. It was nice having everyone together. Yes, it was. I especially like the fact that John and Diane drove in from out of Mom. town. What a surprise. Mom, what's wrong? Here, let me help you. Come on, sit down. Sit down. What's wrong? Can you understand me? Can you talk? You guys okay? Oh, Joh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om. I don't know what's going on. Mom, are you okay? I was in the kitchen. I was washing dishes. We were talking. All of a sudden, she could barely stand up, and I can't understand a word she's trying to say. Mom, what's going on? Do you know? All right, look, I think she might be having a stroke. Call 911. A stroke? It's okay. Oh. Mom, it's going to be all right. Ischemic strokes happen when plaque due to atherosclerosis collects along the walls of arteries, narrowing the arteries to or within the brain. Like in the coronary arteries, disruption of the vessel wall can cause a clot to form, further narrowing or even occluding the artery. Pieces of clot can break off and travel deeper into the arteries and eventually lodge in a smaller vessel and cause a stroke there. This interruption in blood flow ceases function to the affected brain tissue, leading to a sudden onset of symptom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in surviving a stroke is simply recognizing the signs of a stroke and calling for help. Yes, Because most strokes happen at home, patients may be alone at the time of the attack or deny their symptoms until friends or family members intervene. That may be why only half of all victims of acute stroke arrive at the hospital by ambulance. They don't see the symptoms as an emergency, delaying activation of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and the rapid treatment essential to saving neurologic function. The first step in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is activating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This is also the first D in the 8 Ds of stroke care: detection of symptoms. We think my mom might have had a stroke. Just a few minutes ago. Rescue 21, this is County Dispatch. We have a possible stroke. 65-year-old woman with notable weakness on the right side of her body and loss of speech. Address is 311 Sunset Drive. Timeout is 2:27. Because hospital personnel must generally administer intravenous fibrinolytic treatment within 3 hours of symptom onset, sending help early is critical. The second link in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is rapid EMS dispatch. This is also the second D in the 8 Ds of stroke care.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are racing the clock, much like patients with a STEMI. The longer these patients are without treatment, the greater their chance for disability and death. Upon arriving at the scene, EMS crews must rule out other possible causes of the patient's condition, such as hypoglycemia or seizure. Patients with acute stroke are at risk for respiratory compromise from aspiration, upper airway obstruction, or hypoventilation. The combination of poor perfusion and hypoxemia will only make the brain injury worse. Both pre-hospital and in-hospital personnel should administer supplemental oxygen to hypoxemic stroke patients. These are patients with an oxygen saturation value of less than 94% or those with unknown oxygen saturation values. Hi, Mrs. Breeze. I'm Mike. I'm going to help you out, okay? I understand you're having some weakness in your arm and your leg. Is that right? Okay, do you have any pain in your chest or your back? No? Are you having any trouble breathing? Okay, that's good. Is your mom diabetic? No. Do you know if she's ever had any seizures? No, never. When EMS crews arrive, they should perform a brief medical history and, if allowed by protocol, a finger stick blood glucose analysis. Crews should then perform a stroke assessment,
such as the 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 This evaluates the patient on physical findings related to neurologic function. The first indicator on the Cincinnati scale is facial droop. Mrs. Breeze, can you smile for me? Okay. Facial droop is present if one side of the patient's face does not move as well as the other side. Mrs. Breeze, can I get you to close both eyes and try to hold your arms out straight? If one of the patient's arms does not move or one arm drifts down compared with the other, this is a sign of arm drift. Now can I get you to repeat something for me? Can you say,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Okay, that's enough. Thank you. If the patient slurs words, says the wrong words, or cannot speak at all, this is a sign of abnormal speech. If one or more of these indicators from the 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 is abnormal, the probability of a stroke is 72%. At what time did you first notice your mom's symptoms? Just a few minutes before I called 911. Okay, so at 2:25 p.m. then? Yep, that sounds about right. Okay. What are her vitals? Blood pressure is 190 over 110. Her heart rate is 110. Respirations are 14, and her pulse oximetry is 95%. Okay, I think we got a potential stroke. Let's get her over to County Medical right away. Why not Memorial? We want to get her to the nearest stroke center. Mrs. Breeze, we're going to take you to the hospital so you can get checked out, okay? Julie, I think it's best if you come with us. You can ride with us in the ambulance. In this case, EMS personnel have established time zero, and the clock is ticking. EMS, ED staff, and the stroke team now have 3 hours to assess the patient and treat her within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fibrinolytic therapy. The third link in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is rapid EMS transport to a hospital that is equipped to deal with acute stroke. If possible, a family member or friend should accompany the patient to help answer questions. This is also the third D of the 8 Ds of stroke care. Delivery of the patient by rapid EMS transport. We're ready. EMS should notify the receiving hospital that a patient with a possible stroke is on the way. Rescue 21, go ahead. We're en route with a possible stroke patient. 65-year-old female, has weakness on right side, facial droop on right side, and difficulty speaking. The patient's blood pressure is 190 over 110, her heart rate is 110, and her respiratory rate is 14 without difficulty breathing. Blood glucose level and pulse oximetry readings are within normal limits. The patient's ECG shows sinus tachycardia without ectopy. According to family members, onset of symptoms was approximately 14 minutes ago at 2:25 p.m., and our estimated time of arrival is 5 minutes. Receive Rescue 21. We'll be expecting you. We'll notify the ED physician and the stroke team. Page the stroke team. Advance notice by EMS crews allows the receiving hospital to quickly prepare for the arrival of a possible stroke patient. Time is brain. There is a limited window of opportunity to evaluate the patient, determine eligibility for fibrinolytics, and start the drugs. This brings us to the fourth D of stroke care, DOOR. DOOR stands for the effective triage of the patient. Is this our stroke patient? Yes. We've been expecting you. Where do you want her? I've got her in triage room 3. Hospital personnel should assess a patient with a suspected stroke within 10 minutes of the patient's arrival in the ED. This should include assessment of the patient's ABCs, airway, breathing, and circulation, and an evaluation of baseline vital signs. In addition, ED personnel should administer oxygen if the patient becomes hypoxemic while en route, confirm IV patency, and draw blood samples for blood glucose, electrolyte, CBC, and coagulation studies. Even though EMS did a finger-stick blood glucose analysis, hospital personnel should review and verify blood glucose results. At this time, ED personnel should also acquire a 12-lead ECG, which may identify a recent myocardial infarction or arrhythmia as a potential cause of the stroke. Among the top priorities of the ED physician is a thorough neurologic screening assessment and an emergent CT scan. These actions make up the fifth D of stroke care, collection of data. Hi, Ms. Breeze.
My name is Dr. Wade. I'm the emergency physician. I'm going to be doing your initial evaluation. Dr. Gardner, a neurologist. Personnel should also acquire a 12-lead ECG, which may identify a recent myocardial infarction or arrhythmia as a potential cause of the stroke. Among the top priorities of the ED physician is a thorough neurologic screening assessment and an emergent CT scan. These actions make up the 5th D of stroke care, collection of data. Hi, Ms. Breeze. My name is Dr. Wade. I'm the emergency physician. I'm going to be doing your initial evaluation. Dr. Gardner, a neurologist with our stroke unit, is on the way. Now, I understand that you're having trouble speaking, but I do need to ask you a few questions, if you don't mind. Now, you can nod your head. That would be fine, or perhaps your daughter can answer for you, if that's okay. Okay, good. Now, I understand that you experience numbness and weakness on your right side. Is that correct? Okay, good. Now, can you tell me what month it is? November. And what's your age? I'm 60. Okay, that's all right. I'll tell you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lift your right arm, and I want you to hold it up as long as you can. And would you mind lifting your left arm at the same time with me? Okay, here we go. Okay, now hold your right arm as long as you can. Okay, still experiencing a little weakness there? Okay. All right, now we're going to lift your right leg. Now see if you can hold that up for me, please. Okay, still a little weakness there too, huh? Okay, it's okay. That's all right. All right. Now, can you open and close your eyes for me? Good. Now, could you open and close both hands, make a fist on both hands at the same time for me? Do you know about what time your mother started experiencing symptoms? Yep, it was right after our family gathering at about 2:25 p.m. Okay, so that was, what, 25 minutes ago? Yes, that's right. Okay. Dana, I want to get her a CT. Okay, and we can do the rest of the stroke evaluation on the way. Now, was CT notified before the patient arrived? Yes, we notified them as soon as EMS called. They're waiting for her now. Okay, good. Let's get Mrs. Breeze down there, all right? Okay. There you go. Mrs. Breeze, we're going to take you down for a CT scan. An emergent CT scan should be done within 25 minutes of the patient's arrival in the ED. A physician with expertise in CT scan interpretation should evaluate the scan within 45 minutes of the patient's arrival. The CT scan will help determine whether an intracerebral hemorrhage is present, which would exclude the patient from fibrinolytic therapy. If a hemorrhage is present, the stroke team neurologist or neurosurgeon should be consulted for appropriate treatment. A normal CT scan, on the other hand, suggests acute ischemic stroke as the cause of the patient's symptoms. At that point, experts would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patient is a candidate for fibrinolytics and to decide on a specific stroke therapy. That brings us to the final link in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in a hospital equipped for acute stroke patients. This is also the 6th D in stroke care: decision regarding treatment. It begins by using the fibrinolytic checklist to see if the patient is a suitable candidate for fibrinolytics. Hospital personnel should also repeat the neurologic exam to determine whether the patient's condition has improved. Finally, ED staff should review the data to make sure the time from symptom onset remains less than 3 hours. This represents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use of intravenous fibrinolytics. Mrs. Breeze, this is Dr. Gardner, our stroke expert. Now, your CT scan, it came back normal, which means there's no bleeding in the brain, which is a good sign. Oh, Mom, that's very good news. Now, I'm going to leave you with Dr. Gardner. She'll take very good care of you. I'll see you later. I'm still concerned about your condition, but I just have a few more questions to help us determine whether you've had a stroke, okay? Can you lift your arm for me at all? Has the weakness improved any? Okay. How about your right leg? Are you able to move it at all now? Can you feel that? Mrs. Breeze, can you read this first sentence for me? So? No. Okay, well, here's what we think is happening. The sudden onset of the numbness and weakness that you've been having is often a symptom of a stroke.
This is caused by a blocked artery leading to a portion of your brain. Evidence from the CT scan seems to support this because the CT scan is normal in the early hours after a stroke. Now, we're able to give you some medicine to help with your condition, but I need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 medical history. Your daughter can answer for you, okay? Mm-hmm. Okay. Has your mom ever had a brain hemorrhage, stroke, or abnormal blood vessels in the brain? No. Okay. Any recent bleeding anywhere or history of clotting problems? No. Any recent surgeries or accidents? No. Okay. History of diabetes or any prescription medications? No. Okay. All right. Now, today when the symptoms appeared, did she seem to have a seizure at all? Nope, not at all. And she's never had a heart attack? No. Okay. Well, we got the blood work back and everything's normal. That's great news, Mom. Yes, it is, Mrs. Breeze. See you later. Dana, what's her current BP? 192 over 114. Your blood pressure is still a little high. We're going to give you a drug to help bring it down. Okay, let's get her 10 milligrams of labetalol and try to keep her systolic blood pressure below 185 and the diastolic below 110. Okay, right away. If the patient's medical history is acceptable, if the time of onset is generally less than 3 hours, and if the patient's current condition can be managed within suitable parameters, it's time to move to the next D of stroke care: drug. Fibrinolytics may break up the blood clot in the brain, potentially restoring or improving blood flow to the affected areas. Studies show that these drugs can improve the chance of recovery by 30%. This is the time to discuss drug therapy options with the patient and family members. Dana tells me we've got your blood pressure down to 175 over 100, and it's been about an hour since your first symptoms, so I think we're ready to proceed. Now, we're going to administer a medication to help dissolve the blood clot we think is causing the stroke. Now, it'll take about an hour to administer the medication through your IV. There are some potential serious complications that may occur that I need you to think about. Now, there's a possibility, a small possibility, of a cerebral hemorrhage. Now, that's bleeding inside the brain. If this occurs, your situation could get worse. It may even possibly be fatal. Now, it's a small possibility, about 5%. But it is a real possibility, and you need to consider that. What do you think, Mom? Okay. Let's do it. Okay. Dana, based on her weight, let's administer RTPA according to our protocol. Okay. And let's get her a bed in the stroke unit. And I want updates on BP and neuro every 15 minutes until she's transferred. And I want to know of any changes to her neurological situation. Okay, will do. Thank you. Ms. Breeze, we're going to take care of it. Hospital personnel should administer fibrinolytic therapy within 3 hours of symptom onset. Patients who do not meet the time criteria for IV fibrinolytics may be candidates for other forms of acute therapy, including intraarterial RTPA at some stroke centers. For optimal recovery, hospital personnel must carefully control the patient's blood glucose levels, temperature, and blood pressure. For patients who feel the risk of fibrinolytic therapy is unacceptable, healthcare providers may use aspirin and begin the stroke pathway. The final D in the 8 Ds of stroke care is disposition. This means rapidly admitting the patient to a stroke unit or critical care unit.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stroke centers ensures best practices for stroke care. Patients experience improved survival rates and better functional outcomes and quality of life when treated by a hospital that specializes in stroke care. Remember the stroke chain of survival and the 8 Ds of stroke care: detection, dispatch, delivery, door, data, decision, drug, and disposition. By rapidly recognizing the signs of acute stroke and preventing delay in diagnosis and treatment, the patient's chances for a full recovery are considerably higher. Okay, Jane, just 2 more steps. You can do this. 1, 2. Good job. I'm getting stronger. You're looking great, Mom. Oh, I'm feeling great too. I get better every day. I have to tell you, you're so lucky that your family was able to recognize that you were having a stroke and called for help right away. I have a lot to thank them for. And the doctors and nurses here really know how to treat a stroke. I know the staff has really made some changes in how quickly they treat their stroke patients.
We're seeing some great outcomes, just like yours. 네, 동영상 잘 보셨죠? 굉장히 긴 동영상인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동영상, 다시 봐도 정말 좋은 동영상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 단계까지 이어지는 동영상을 봤고, 종합적으로 이제 뇌졸중에 생존의 사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AD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뇌졸중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이학적인 검사인 패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각 요소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전반적인 생존의 고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 처치의 8가지 D, AD가 있었죠. AD를 이렇게, AD가 무엇인지 8가지를 적어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노인 전문 응급제 치약 비대면 9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제가 병원에서 녹음을 하느라고 좀 잡음이 많이 섞였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심폐소생술 코드블루 방송도 나오고 해서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